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을 맡은 저는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범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올해 신설된 이 현장의 소리 코너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이 경기 상황이나 통계 이런 걸 주로 이제 했었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현실에 살아가는 어떤 민중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말 노동자 5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을 했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선배가압류 문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주노총의 이승철 정책국장님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승철입니다. 네, 오늘 시간은 먼저 이 손배가압류라는 게 뭔지 좀 잠시 먼저 좀 살펴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왜 노사관계에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손배가압류가 실제 적용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 노동자분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 국장님, 우선 이 손배가압류가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손배가압류는 손해배상과 이 가압류 이 두 가지 용어를 합쳐놓은 말이죠.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법률상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나 권리 침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이고, 가압류는 이제 채권의 대상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을 미리 압류해 두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배가압류라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배상을 받아야 될 대상, 그러니까 소송 청구자 입장에서 보면 이 채권이겠죠.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같은 문제들은 주로 일반적인 이해관계에서 사용되는 이 법적 수단들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 채무불이행과 관련해서 이 손배나 가압류 소송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받을 빚을 못 받은 경우에 이 채무자 재산을 이렇게 사전에 가압류를 통해 확보를 해서 채무자가 도피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흔하게는 이제 전세금 못 돌려받을 때 이렇게 집주인한테 가압류 걸어가지고 이 전세금 받을 때 쓰는 방식이 이제 가압류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사인 간의 이 계약, 거래 이런 거에서 이제 사용되는 법적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손배나 가압류에 대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몇 달 전에 저희 아는 선배분도 이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회사 자산을 가압류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임금을 받아내는 이런 일도 제가 좀 옆에서 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이제 손배가압류를 이 개인 간의 사인 간의 이해관계와는 다른 집단적 노사관계, 그러니까 이 노조와 사측의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공방이나 파업에 대해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승철 국장님이 사측이 노조 측에 손배가압류 소송을 걸면서 내놓는 논리는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손해배상 그리고 가압류 문제는 민법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사인 간의 권리 문제도 사실은. 그래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손해배상. 쉽게 얘기하면 가게 앞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영업을 못하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그렇죠. 영업을 못해 손해를 봤으니까 그 손해를 배상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손해배상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원인 행위를 파업에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들의 논리는 파업이 없었다면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이익이 있는데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서 그걸 갖지 못하게 됐으니 파업을 실행했던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취지가 현재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노동자 개인의 임금을 압류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노동조합의 발목을 잡는 데 주로 많이 쓰이니까 노동조합 조합비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가압류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파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측에 손해를 입혀서 요구안을 간철시키는 거고, 제가 알기로도 헌법상에 이제 파업권이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이 뭐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닌데 살면서 보면 이 합법 파업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근데 당연히 이제 노동자들은 파업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뭐 ILO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나 아니면 외국의 많은 노동조합들이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손배 가압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할 때 한국 정부가 즐겨 대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노조법 보면 이 합법적인 쟁행에 대해서는 손배 가압류 못하게 이미 돼 있다. 네. 네. 이런 답변을 항상 내놔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합법적인 쟁행위를 하기가 사실은 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제 이건 오히려 이제 법원의 문제가 될 텐데요. 이 법원에서 합법 파업을 인정하는 기준이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체 정당성이라고 해서 노동조합만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노동 3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권리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노동조합 운동이 아주 활발한 독일도 헌법에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제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셈인데, 유럽에서 유사하게 찾을 수 있는 형태는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헌법에 노동 3권을 정하고 있거든요. 네. 프랑스 노조법은 그래서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게 노동조합이든 아니면 친목회든 그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파업 권리가 있다. 라고 사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노동조합만 파업을 할 수 있다. 거고, 두 번째는 목적 정당성인데, 임금 및 근로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정규직이 1000명인 사업장에서 500명을 비정규직으로 돌리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그러면 안 되는데요 하고 파업을 하면 불법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경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권에 속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라는 것이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인데 노동자가 그것에 대해서 파업하면 안 된다. 불법 파업되는 것이죠. 비등한 예로 뭐 분사라든지 회사 간의 통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이 의제들 가지고 파업하면 불법 파업이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단 정당성인데, 이거는 오히려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나 이런 행위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네. 문제는 이 수단 정당성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게 직장 점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파업이라고 해서 대부분 생산을 멈추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장 점거를 일반적인 형태로 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또 다 불법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절차 정당성인데, 이것은 그 이제 과반 투표의 과반 찬성 요건으로 하는 뭐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가지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노동조합 운동하면서 이런 네 가지 단계를 다 거친 합법 파업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로 느끼시겠지만, 사실상 이제 파업 못하게 하는 법이나 마찬가지죠. 쉽게 얘기하면 일단 파업은 불온한 것이다. 하면 안 된다. 정해놓고 기본적인 불법이라 대신에 이 네 가지를 충족시키면 봐줄게. 난 형태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의 노조법이고 또 합법 파업을 규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불법 합법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불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저는 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쟁의 기간이나 뭐 냉각 기간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뭐 그런 것 뭐 있어요. 그게 공권력 사업, 그 공공사업장에서 그런 건가요? 하여튼 그래서 그냥 합법 파업을 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면에서 이제 파업은 대부분 불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회사 측이나 정부에서 들고 나오는 논리는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거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것도 문제지만 또 거기에 가압류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 노조의 회비나 노동자들의 월급을 압류하는 것도 이제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압류라는 게 손해배상을 회피하거나 도피할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건데, 노조나 노동자들이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재산도 뻔하게 이 가압류 대상이 월급뿐인데 굳이 이렇게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예, 사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소득이라는 게 사실은 다 뭐 근로소득이고 회사가 주는 임금일 수밖에 없는데,
이 임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이제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압박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우리나라는 아니고 일본에서부터 이런 문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그 일본에서 나타난 얘기는 이제 슬랩 소송이라고 그래가지고 민사 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행위. 가압류 한다고 해서 뭐 회사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압류한다고 해서 지난해 기준으로 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10%가 되지 않거든요. 네. 다 합쳐도. 그런 상황에서도 가압류를 건다는 얘기는 그 돈을 애초에 가압류 취지에 맞게 손실될 수 있는 자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가압류 행위를 통해서 노동자를 압박하고 노동자들에게 압력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데도 문제가 또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좀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가지고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다들 안타깝게 보셨겠지만, 지난 연말에 이 한진중공업의 노동자 이 최강서 분께서 목숨을 끊으시면서 유서에 이 손배 가압류 문제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한진중공업의 최강서 열사 투쟁 지금 민주노총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손해배상 총액이 158억 정도가 됩니다. 158억요? 예. 그래서 이 158억의 내용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좀 뒤에 말씀을 드리고, 처음 발단이 됐던 것이 이제 회사의 정리해고 발표가 있었고, 정리해고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이 파업에 대해서 이제 불법화 규정이 나고 손배 가압류가 이루어진 이런 형태인데, 사실 한진중공업의 경영 상태를 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4년 동안 창사일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었어요. 네. 한진중공업을 만든 이후에. 네. 그래서 돈이 많이 남으니까 이제 중공업에서 욕심을 내고 그 필리핀에 있는 수빅이란 지역에다가 세계 최고 규모의 이 조선소를 짓게 됩니다. 도크라고 그러죠. 우리 배를 짓는. 네. 도크 규모가 제일 큰 이제 조선소를 짓게 되는데, 2009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조선 산업의 이 위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좀 점점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경영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진중공업의 영업들을 계속 해나갔다면 사실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위기였는데, 이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다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또 여전히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이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된 게 2010년입니다. 그래서 정리해고가 처음 발표된 게 2010년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돌입한 것도 그 즈음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158억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선박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라고 해서 이게 101억이거든요. 이게 거의 다입니다, 사실상. 근데 좀 살펴보면 애초에 이 선박들을 인도하기로 한 시점은 파업 돌입하기 1년 6개월 전이에요. 예. 파업이 들어가기 전에 예. 1년 6개월 전에 이미 인도를 했어야 되는 배인데 네. 이제 건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인도 시점이 미뤄진 거죠. 경영상의 이유로. 네. 근데 마침 파업에 돌입할 때까지 이게 인도되지 않았고, 그 뒤로 파업이 지속되니까 이거 파업 때문에 인도 못했다 하면서 101억을 때려버리는 떠넘긴 거죠. 네, 요즘은 새 경제 위기 온 이후로는 이 해운사들이 배를 늦게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래서 지연되는 것이 되게 클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 선박이 손해배상 청구 과정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됐던 정리해고 문제도 노동조합으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고, 설사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게 된 지점이 사실은 파업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불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더 맞다. 그래서 뭐 한진중공업 동지들로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158억 원이 그러니까 노동자들, 노조원들한테 개개별로 다 이렇게 가압류가 들어간 건가요? 나눠가지고? 그렇진 않고요. 일단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에게, 그러니까 지회죠. 지회에 청구된 금액이 158억이 있고요. 예. 이 이외에
민주노총에도 1억 1천만 원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에도. 예, 이게 예를 들면 배후다. 그렇죠. 아니, 그 이제 조금 청구 이유가 다른데, 그러니까 그 한전중공업 지회에 청구된 내용은 앞서 우리 이야기 나눴던 이제 불법 파업 이유로 한 거고, 민주노총에 걸린 것은 그 김진숙 지도위원의 예. 크레인 농성 관련해 가지고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네. 예, 희망버스 예, 민주노총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1억 1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158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160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총액을 합하면. 네. 이러한 이제 이 노사관계에서의 손배가 압류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도 2003년에 뭐 두산중공업 같은 이제 곳에서도 뭐 배달업 열사 분이 손배가 압류 문제로 또 목숨을 끊으시는 이런 문제도 생겼던 것 같은데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손배가압류 문제가 그 전에도 쭉 있었지만 좀 쟁점이 되기 시작한 시기를 찾아보니까 대략 2002년 정도부터입니다. 근데 추이를 보니까 2002년에는 345억 원이었어요, 총액이. 전국에 있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청구된 손해배상. 그리고 사업장 수는 39개였습니다. 근데 이게 쭉쭉 늘어나면서 지금 말씀하신 두산중공업 사태가 일어났던 2003년에 575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런저런 손배가압류 제한하는 조치들 몇 가지 내리긴 내렸어요. 네, 초반에.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임금 총액의 50% 이상을 가압류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조치들이 있었는데 이런 정부의 정책 시그널이 사용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늘어나기 시작한 게 이제 최근 들어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1월에 한번 조사를 좀 해봤더니 현재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청구돼 있는 손해배상 액수의 총액은 1,175억 원. 두 배가 넘는 거네요. 훨씬 넘었죠. 예. 그런데 대상 사업장 숫자는 18개로 줄었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 살펴보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쟁여행위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고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실제로 쟁의가 많이 줄었어요. 예. 근데 이 손해배상이 파업을 하는 핵심적인 사업장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액수가 점점 높아지는 이제 현상이 나타난다.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사태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오히려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만. 예, 보니까 손배가 압류 문제 관련해서 뭐좀 황당하게 이유를 들어가지고 가압류를 걸고 이런 사례들도 있던데 예를 들면 뭐 용역을 투입했는데 뭐 식대들을 다 이제 가압류 비용으로 전가시켜가지고 다 넘겨버린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은 좀 나타나는 걸 좀 소개시켜 주실 만한 건 없으신가요? 이게 진짜 황당한 일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도 자료 받아보다 보면 이게 진짜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인데 몇 가지 기억나는 거 말씀드리면 아마 홍대 청소용 노동자를 출장에 기억하실 거예요. 네. 몇 해 되지 않았는데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손배가압류 제기됐죠. 근데 그때 이제 홍대가 이 파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 있는 ROTC 네. 학생들 네. 그다음에 근로장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학교에서 네. 시키는 일을 하면 장학금을 주는 장학금, 학생들 예. 동원을 했어요. 여기 들어간 비용 일체를 파업 때문에 그랬으니까 니네가 내놔라고 했는데 뭐 내역을 법원에 내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손해를 봤다. 거기 떡볶이값, 맥주값, 소주값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에 따라서 생겨나게 된 일체 비용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석해서 청구하는 사례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발전노조 파업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것도 2002년이었죠. 그때도 37일 동안 파업을 해서 50억 원 정도 가까운 금액,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정도 금액이 청구가 됐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당시 파업할 때 상황을 보니까 거기 이제 그 기간 산업이니까 전기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용자들이 대체 인력을 투입했어요. 네. 그래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니까 대체 인력이 주는 임금은 훨씬 적죠. 그렇죠. 기존의 조합원들에게 주는 네. 임금보다 숫자도 적고 그래서 대체 인력들에게 임금 다 주고 회사 다 돌리고 발전하고 대신에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에게 임금 지급하지 않으니까
파업한 기간 동안 9억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사실 이 손배의 취지는 백보 양보하더라도 파업 기간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도록 돼 있는 그렇죠. 건데 예. 오히려 이익이 난데 파업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던 거죠. 사실상 있는 영수증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 긁어 모아서, 이렇게 예.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좀 그런 그렇습니다. 사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철도 같은 경우에 파업을 딱 4일 했거든요. 4일. 이제 김영훈 위원장이 철도 노조 위원장 할 때 네. 파업을 딱 4일 하고 손해배상 가압류를 맞았는데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당시에 총 철도본부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액이 총 65억입니다. 2009년 파업을 이유로 했던 거고 딱 4일 파업했습니다. 했는데 근데 이 65억 중에 20억이 법정 이자입니다. 법정 이자. 이자요. 일단 재개놓고 예. 계속 시간을 끄면 끌수록 법정 이자는 또 높아지니까 그렇죠. 손배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용자들 입맛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이 사측이 노조나 이 노동자들이 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천문학적인 동의를 청구하고 가압류를 하면 엄청난 압박을 느낄 것 같습니다. 최강서 열사분도 이 유서에 쓰셨던 것처럼 정말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이 158억이라는 말을 좀 쓰고 하셨는데요. 실제 손배 가압류가 노조원들이나 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설명해 현장에서 들으시거나 느끼시거나 이런 부분 이게 말씀해 주시면.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가 최근에 좀 쟁점됐던 창조 컨설팅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노동조합의 파업이 벌어지면 사용자들에게 컨설팅 해주겠다고 네. 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고 사실상 노조 파괴 업무를 네. 해주면 되는데 저는 이 창조 컨설팅 분들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창조 컨설팅. 이분들이 사실은 노조 파괴라는 일을 하는데 창조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역설에 역설에 미학이 있고 이분들 참 예. 방법이 참 창조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금속에서 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 우리 알고 있는 SJM 사업장, 네. 그다음 KEC 그리고 발레오 만도 다 이제 유성기업 크게 네. 문제가 터졌던 유성기업 다 창조가 개입해서 벌어진 사업장들이거든요. 네. 이 창조가 사용자들에게 지시하거나 가르쳐준 내용들을 보면 이 손배 가압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창조가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 보면 일단 손해액수 산정에 치중하지 말고 노동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배 가압류를 걸어라 라는 지시를 내려요. 그리고 나중에 법원에다가 이 손해액수를 다시 책정하는 서류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늘리고 줄이고는 협상 과정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회사가 나중에 조정하면 되니까 일단 걸고 봐라 네. 라고 한다는 거죠. 질러놓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압박을 가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다시 말하면 창조는 노동조합에게 손배 가압류를 제기하는 것이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고 또 현장에서 실제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동자들 계속 입사해가지고 월급 받아서 그 소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거 받아볼 일 별로 없잖아요. 우리 살면서도 뭐 손해배상 가압류 받아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노동자 개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가 통상 회사 입사할 때 쓰는 이 보증인 있지 않습니까? 보증인. 네. 주로 삼촌 이런 네. 분들이 많이 해주죠. 네. 입사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다 써주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요. 네. 서류가 날아가고 만약에 당신이 보증해준 조카가 파업해가지고 지금 손배 가압류 청구가 됐는데 갚지 못하면 당신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라는 정도 막 날라온다는 거죠. 가족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실제 손배 가압류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뭐 있고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인 또 생각을 안 해본 부분이네요.
뭐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예를 들어서 158억 이렇게 가압류를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굳이 이걸 다 받아낸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뭐 압박을 가해가지고 큰 노조를-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기본 뭐 수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액수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 그 사측 입장에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근데 일단 질러놓고 협박하고 예, 이후에 뭐 어떻게 되는 거는 뭐 나중에 판단하자 이런 좀 이렇게 좀 지르고 보는 경향의 좀 이런 부분이 예.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거 이제 가압류가 돼버리면 이제 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예. 이제 작년에 MBC 파업을 오래 했잖아요. 네. MBC 파업에 때문에 이제 제기된 손배 액수가 이 노동조합 집행간부와 조합원 16명을 대상으로 총 324억입니다. 그리고 324.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비정규직 지회 파업주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산발적으로. 192억이거든요.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이 손해배상 액수도 커지고 뭐 이런 상태가 또 있는 거죠. 1억 원 구경하기도 힘든데. 로또에 맞아도 10억 원이 요즘은 안 떨어지던데, 보니까. 저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멍해질 것 포기하고 같다는 마는 생각이. 그냥. 저한테 갑자기 뭐 100억 원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떨어지면 뭐. 그거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너 못 갚을 거 아니냐. 그러면 뭐 노동조합을 그만두든 아니면 노조를 탈퇴하든 다양한 이제. 그거 말고는 너 해결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는다는 거죠. 만약 노조를 탈퇴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 소송을 또 취하해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 그 게 창조의 있는 거죠. 수법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 노사관계에서 이 손배가 압류가 적용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사례와 더불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노총에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 문제가 발생한 뒤부터 계속해서 국회를 상대로 이 노조법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그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하자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용자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 근데 파업한다 그러면서 막 와서 때려부시고 이러면 그 기계 부서지고 이러면 그거는 어떡하냐. 그럼 좋다. 폭력 및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해라. 양보하셨네. 대신에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을 통해서 일어난 일체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말고 그리고 그 청구에 대해서도 단체 행동은 기본적으로 찬반 투표를 통해서 하게 된 집단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 조합원인 내가 이 파업에 동의되지 않더라도 찬반 투표를 통해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집단적 의사표현 과정.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 가압류는 절대 안 된다. 즉 설사하더라도 예. 폭력 및 파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집단적으로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또 두 번째로 요구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손해배상 액수를 보전할 이유로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죠. 내용 가압류를 할 필요가 하고 없죠. 있고요. 또 손해배상의 범위를 이 신원보증인과 같은 이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19대 국회가 이제 들어서면서 입법 발의는 됐습니다. 그 환노위원회 심상정 의원안으로 발의가 됐고 사실 이 내용을 좀 관철을 하고 싶어서 민주당과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뭐 새누리당이야 뭐 시도 안 맥히고.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는 아주 수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수용을 못하고 있는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상태입니까? 텐데 이제 사용자의 논리가 민주당에게는 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사인 간의 손해에 대한 문제를 아예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 아니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근데 최근에 한진중공업 사태가 불거지고 이러면서 민주당도 이래저래 느낀 게 많은 것 같고 하니 좀 빨리 이게 입법 발의가 돼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국회 한노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새누리당 반란표가 나와야 이제 통과가 되는 거군요. 이 한국노총 출신의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반란표가 좀 필요하겠군요. 지금 152석인가요? 나 새누리당이? 예.
쉽지는 않을 것 같군요. 네. 그런데 이제 외국에 있는 노동자 활동가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어찌 이런 일이. 그런 것까지 법으로 정해야 되냐 이런 이제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조합 파업을 했다고 손배 감독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현행법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잘 판단을 하면 네. 사실은 무리 없이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판례를 그렇게 쌓아 나가면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좀 보수적인 판례들을 계속 유지하니까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이거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참 법원의 태도가 일차적으로 안타깝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을 좀 밟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문제도 여전히 안타깝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노조가 합법화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뭐 이전 인식 자체를 이미 파업은 나쁜 거다 이렇게 깔고 네. 뭐 모든 걸 풀어가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 노사관계에 가해지는 손배 가압류는 결국 이 돈으로 집회나 시위 노동자들의 활동을 방해해서 노동자 민중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반드시 철폐해야 되겠습니다. 이 법원이 노사관계와 관련한 손배 가압류를 기각하던지 아예 노사관계에서는 손배 가압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야 하겠고요.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이나 파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손배가 압류가 계속해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뭐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또 노동 사안들이 많이 또 생겨날 것 같은데 바쁘신데도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뭐 간단하게 정리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 3권은 헌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헌법에서 노동 3권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법들은 이 노동 3권을 어떻게 잘 보장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 노동 3권을 제한하기 위한 노조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극의 시작인 셈입니다. 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라는 뜻은 이 노동 3권이 그 어떤 사용자의 이익이나 혹은 실체를 알 수 없는 경영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후퇴해서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사용자가 회사를 만들고 또 그 회사를 통해서 영업의 이익을 입고 하는 과정 속에서 파업은 사실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예견된 위험입니다.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즉 감수해야 할 위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파업이 아예 못하게 돼 있는데 파업을 했다 그러면 모를까. 노조법에 따라서 파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데 그 파업을 했다고 해서 난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손해야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들의 이런 좀 잘못된 노동관, 노동자들은 내가 이익을 내기 위해 동원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식의 좀 잘못된 노동관 수정이 일단 시급할 것이고요. 또 이런 사용자들의 인식 전환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나 법원도 좀 정치적이고 재벌 위주의 판결이나 입법보다는 이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된 취지에 맞는 좀 입법이나 사법 활동들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또 새로운 정권 하에서 또 민주노총이 역할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현장의 소리 시간 2013년 꼴통경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